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계란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계란이 가장 간편하고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삶은 계란 한 알이면 건강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분간은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평범해 보이는 건강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근감소증이라는 위험한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땐 산도 거뜬히 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원 산책이 전부가 되고 나중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으셨나요? 혹은 작은 병뚜껑 하나 열다가 얼굴이 벌개지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 두 손을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근육이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 근감소증이 조용히 여러분의 힘과 균형 감각,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능력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 번의 위험한 낙상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지키고 세월의 침식을 버텨내게 해주는 단 하나의 황금 갑옷, 그 이름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물론 저는 계란의 영양 가치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하고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우리 식탁의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근감소증을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권위 있는 영양학계에서 정리한 최신 고단백 식품 10가지 순위표가 여러분의 눈을 뜨이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목록에 오른 모든 식품은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계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영양 전문가처럼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최대한의 근육 보호 효과를 얻어 근감소증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만약 비슷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깊게 숨 한번 들이쉬고 지금부터 식탁의 상식을 뒤흔들 순위를 함께 만나볼 준비를 해주세요. 본격적인 순위에 들어가기 전 먼저 이번 비교 기준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위는 모든 식품에 먹을 수 있는 100객대알당 단백질 함량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이란 바로 완전 단백질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모두 갖춘 단백질만이 진정한 완전 단백질로 불릴 수 있고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위해 맞춤 제작된 만능 열쇠처럼
모든 기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제 그 열쇠들이 담긴 식품들의 순위를 하나하나 열어볼 시간입니다. 아마 1위를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고단백 식품 10위는 우리가 대화할 때 종종 손이 가는 바로 그 간식, 바로 호박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씨를 그냥 입이 심심할 때 까먹는 군것질거리쯤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단백질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삶은 달걀 100개는 약 13차 내도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호박씨는 100개 무려 30개나 되는 고농도의 단백질을 자랑합니다. 계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죠. 이 숫자를 들으니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먹던 이 작고 평범한 씨앗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호박씨의 진짜 매력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이 씨앗은 단백질과 더불어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자연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생명의 미네랄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심장 박동과 뼈 건강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하거나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잠이 잘 안 오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몸이 조용히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맨 앞줄에 서 있는 중요한 전사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호박씨,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순수하게 심플하게 먹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생호박씨나 저온에서 구운 호박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첨가되었거나 기름에 튀겨진 제품도 많은데 이런 가공 방식은 오히려 호박씨가 가진 좋은 영양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도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스푼, 대략 10cc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에 살짝 곁들여 먹으면 고소한 식감은 물론 영양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개할 9위는 식물계의 진정한 슈퍼스타라 불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름도 낯설지 않은 치아씨입니다. 작고 까만 이 씨앗은 언뜻 보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건강 전문가들이 작은 핵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영양의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로 분류되어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지만 치아씨는 예외입니다.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단백질로 인정받은 아주 귀한 사례입니다. 100g 기준 약 1.16개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치아씨의 진짜 강점은 그 이상입니다. 치아씨의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놀라운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물에 닿으면 10배에서 15배까지 부풀어 오르며 젤리 같은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 젤리 상태의 치아씨가 장에 들어가면 마치 아주 부드러운 솔처럼 작용하여 장벽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뱃속에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이 높아져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ALA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심지어 뇌 건강과 정서 안전계도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진 귀중한 성분입니다. 동물성 오메가3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채식 기반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대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아씨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치아씨 푸딩입니다. 잠자기 전 컵에 우유나 두유 한 컵에 치아씨 2스푼을 넣고 잘 섞은 뒤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하룻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에 젤리처럼 변한 치아씨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군 한 끼 식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씨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조한 상태 그대로 삼키면 식도에서 팽창하면서 자극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순위는 아마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치즈라고 하면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아마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음식, 살찌는 간식, 그렇게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식품은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치즈 종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단백질의 왕이라 불리는 치즈입니다. 바로 파르마산 치즈, 국내에서는 파마산 치즈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이제부터 집중해보세요.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100g모함 기준으로 파르마산 치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무려 38g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달걀의 3배 가까운 수치이고 앞서 소개했던 호박씨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바로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파르마산 치즈는 숙성 기간이 매우 길고 단단한 경성 치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모두 빠져나가고 영양소가 고도로 응축되면서 단백질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치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단백질은 농축되었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단백질 식품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파르마산 치즈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절대 간식처럼 덩어리째 씹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트륨 섭취가 폭증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현명한 섭취법은 소량을 천연 조미료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스타 위에 치즈 가루를 살짝 갈아서 뿌리거나 샐러드 위에 얇게 갈아 곁들여 먹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는 야채 수프 위에 약간만 뿌려 향과 감칠맛을 살리는 감초 역할로 쓰는 것도 훌륭하죠. 이렇게 하면 짭조름한 풍미와 고단백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면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파르마산 치즈는 요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제되어야 할 악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리의 한 방울의 깊이를 더하는 숨은 조력자 작지만 강력한 마무리 터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보통 마트에서 유제품 코너를 지나치며 이런 생각을 하죠. 요거트는 다 거기서 거기겠지.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들고 그냥 바구니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진짜 단백질 고수를 놓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7위는 요거트 중에 요거트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액상 요구르트나 일반 요거트와는 제조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는 발효된 우유에서 추가로 유청과 수분을 걸러내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두유를 거주로 짜서
두부를 만드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그릭 요거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째, 농도가 훨씬 더 진하고 질감이 쫀쫀하며 크리미합니다. 둘째,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3배나 높습니다. 100g만 기준으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평균 10알고속계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셋째, 유청이 많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유당 함량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속이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은 물론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릭 요거트의 가치는 단백질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릭 요거트를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포장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제품이라면 성분은 매우 단순해야 합니다. 우유 플러스 유산균, 이 두 가지만 적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가당 또는 플레인 기본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의 과일맛, 딸기맛 제품들은 설탕과 시럽이 지나치게 많이 첨가되어 있어 단백질보다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건강을 챙기려다 도리어 해치는 꼴이죠. 그릭 요거트는 꾸준히 올바르게 선택해서 먹는다면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고단백 고영양의 완전 식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 식품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품은 가격은 참 착한데 그 영양 가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식물계의 가성비 왕이라 불릴 만한 재료입니다. 바로 렌틸콩입니다. 외국에서는 렌즈콩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럽이나 인도에서는 이 콩이 가정식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잘 익힌 렌틸콩 100개는 약 9개 단백질과 꽤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죠. 한마디로 고단백 고섬유질 저지방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이상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영양 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 단백질 기억나시죠? 사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 렌틸콩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아미노산 중 일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불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식생활 속 지혜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단백질 상호 보완입니다. 콩류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곡류인 쌀이나 귀리보리에 풍부하고 반대로 곡류에 부족한 부분은 콩류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렌틸콩을 밥이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이 우리 몸 안에서 완벽하게 협업하며 영양가 높은 완전 단백질로 재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궁합의 놀라운 힘이죠. 렌틸콩을 더 잘 먹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요리하기 전에 맹물에 2~3시간 정도 불려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콩껍질 속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불림 과정을 거치면 이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고 콩이 더 부드럽게 익으며 영양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렌틸콩을 부드럽게 삶아 따뜻한 수프를 끓이는 것입니다. 향긋한 채소와 함께 끓이면 속이 따뜻해지고 입맛도 살리는 훌륭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 식품 5위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접해왔을 음식일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파두부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같은 요리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부를 이렇게 자주 먹으면서도 이것이 최고 수준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두부는 단순한 서민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드물게 완전 단백질을 갖춘 귀한 재료입니다. 앞서 소개한 치아씨처럼 두부도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분들이나 소화기 건강을 걱정하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물론 두부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순두부에는 100개끼당 약 5알개 단백질이 들어있고, 반면에 단단한 판두부나 얼린 두부 같은 경우는 100개당 약 80g 정도로 훨씬 농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두부의 큰 장점은 이렇게 고단백이면서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특히 여성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나 불면땀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에게는 두부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몸을 부드럽게 돌보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두부는 통풍에 안 좋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사실 이는 오해에 가까운 말입니다. 최신 의학에서는 식물성 퓨린은 통풍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제육 내장류 술에 절인 고기 국물 같은 음식이 통풍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두부는 적당히 먹는 한 안전하고 오히려 건강을 돕는 좋은 음식입니다. 드디어 단백질의 최정상급 강자들만이 남은 상위 4위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 단백질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4위는 많은 사람들이 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재료 바로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는 흔히 철분 보충이나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코기 위주의 우둔살이나 설도 같은 부위의 경우 100개끼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26글 가볍게 넘깁니다. 게다가 이 단백질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로 우리 몸이 흡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하지만 쇠고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운 마블링, 즉 눈처럼 고르게 퍼진 지방이 보이는 꽃등심이나 안심 스테이크 같은 부위를 선택하면 단백질보다도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어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건강한 쇠고기를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찜이나 장조림에 잘 어울리는 우둔살이나 불고기용으로 적합한 설도살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쇠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의 효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햄, 철분으로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지만 여기에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가 곁들여지면 철분의 흡수가 몇 배 이상 높아진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토마토 소스, 소불고기나 피망을 넣은 쇠고기 볶음 같은 요리는 단순한 맛 조합을 넘어서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지혜가 담겨 있는 식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쇠고기를 제치고
3위에 오른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다에서 온 놀라운 선물,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뇌와 근육 건강 모두를 위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는 물론이고 우리가 자주 먹는 삼치나 참치 같은 생선들도 100개당 단백질 함량이 대부분 20g 이상으로 매우 높고 품질 역시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생선이 쇠고기보다 앞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생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점, 즉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DHA는 우리 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EPA는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강력한 심혈관 보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선은 단백질과 지방 모두에서 뛰어난 균형을 자랑하며 육류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건강식품입니다. 물론 생선을 고를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대형 어류는 수은 등 중금속이 축적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명이 짧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소형 어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선택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 식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생선이지만 짧은 생애 주기 덕분에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고 단백질과 오메가3는 물론 칼슘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가격 대비 영양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조리할 때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찌거나 오븐의 저온으로 굽는 방식이 좋습니다. 튀김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면 이 귀한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을 온전히 살리고 싶다면 조리법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순위는 단 2개, 곧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생선의 완벽한 영양 구성과 쇠고기의 강력한 존재감을 뛰어넘어 2위에 이름을 올린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하면서도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고기,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라고 하면 혹시 먼저 삼겹살의 기름진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형성된 고정관념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역시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양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가장 고단백 저지방 부위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100kg당 25, 30개 달하며 식감은 매우 부드럽고 연에서 많은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갈 때는 무조건 삼겹살만 고르지 마시고 정육점 사장님께 꼭 안심 부위를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도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며 체내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육 생성과 조직 회복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과 철분도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진한 양념에 오래 재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굽는 건강한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 손실 없이 돼지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문적인 팁을 드리자면 돼지고기를 더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결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섬유질을 가로질러 자르면 씹을 때 훨씬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전에 파인애플이나 키위 혹은 잘 익은 감귤이나 무화과즙 등에 살짝 재워두면 과일에 포함된 천연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 더욱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랜 순위
여정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수많은 식품들이 등장했고 호박씨의 반전, 치아씨의 기적, 두부의 재발견, 그리고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진정한 가치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단백질 식품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근육을 위한 최고의 식재료,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입니다. 이 평범한 고기가 어떻게 쇠고기와 생선 같은 강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왕좌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단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의 순수성, 둘째,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100개는 무려 31개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지방은 고작 3.6개 불과합니다. 이처럼 초고단백 초저지방의 완벽한 조합은 다른 어떤 고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기술은 모두 배제하고 내공만으로 승부하는 무림의 고수처럼 닭가슴살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단백질만을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닭가슴살은 생물가가 매우 높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는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인체가 필요로 하는 구성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흡수율과 이용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근육과 조직 복구에 바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떠올리면 퍽퍽하고 건조하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온 조리법인 수비드 방식이나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간단한 방식만으로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얇게 썰어 채소와 함께 볶거나 소량의 육수에 살짝 끓여도 충분히 식감 개선이 가능합니다. 결국 닭가슴살은 높은 단백질 함량 낮은 지방 뛰어난 흡수율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근감소증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고의 무기이자 우리 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바로 그것이 닭가슴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10가지 식품 순위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의 핵심 메시지는 내일부터 닭가슴살만 먹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식단은 마치 오색 찬란한 정원처럼 식물에서 온 두부와 렌틸콩 바다에서 온 생선 육지에서 온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균형 있게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달걀은 여전히 우리의 훌륭한 단백질 친구입니다. 식단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영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자신의 체중 킬로에 1.0에서 1.1을 곱하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60 곱하기 1.2는 72g입니다. 즉 하루에 약 72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72기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 아침으로 무가당 그릭요거트 200개 단호박씨 한 큰술을 넣어 드신다면 약 24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닭가슴살을 구워 현미밥과 채소와 함께 드신다면 약 30g, 저녁에는 반모 정도의 판두부에 작은 생선 한 마리를 함께 조리해서 드신다면 20g 나눔 이상의 단백질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25g, 점심 30g 나눔, 저녁 20g 나눔 합치면
벌써 75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음식만 잘 고르면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장년층일수록 1년 뒤에 높은 개수를 곱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떨어지는데 근육은 오히려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들이는 양은 줄고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나니 당연히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고 쓰러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큰 목소리로 경고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영양소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단백질은 전부 신장이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당신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단백질 섭취량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인터넷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달걀 하나만 열심히 삶지 마시고 이 건강한 단백질 식품 목록을 용기 있게 열어보세요. 마치 숙련된 영양 플래너처럼 매 끼니마다 색감과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진짜 활력과 근육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과학적인 식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걷고 움직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두면서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처럼 손쉽게 든 음식 중 일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고 암, 소화 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 다시 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지만 과학은 이들이 재가열될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의학적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냉장고 안에 시금치 한 줌쯤은 늘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깊은 녹색,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시금치는 오랫동안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의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나물무침, 된장국 볶음 요리, 심지어 건강 주스에도 널리 활용되죠. 특히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고 싶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가 한 가지 작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 후 다시 드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깊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생으로 먹을 때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질산염이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후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가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높은 온도로 빠르게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이 질산염은 화학적으로 변형되며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까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거의 변하지 않아서 맛있게 데워 먹고 나서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고 느린 손상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복구 능력과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런 작은 독성도 쉽게 축적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 저하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 저널들의 경고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떠올려 볼까요? 서울에 사는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일요일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을 한 솥 끓여두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데워 드십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이 되면 전자레인지로 한 번 더 든 시금치에는 이미 니트로사민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매달 혹은 매년 같은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누적된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금치는 여전히 가장 건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똑한 조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금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친 상태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조리된 시금치 요리는 다시 드지 않고 차갑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은 밥 반찬으로 차갑게 먹어도 훌륭하고 된장국도 전자레인지. 대신 낮은 불에서 천천히 드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시금치 요리는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드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부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금치를 신선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뇌와 장기 그리고 전신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찌고, 삶고, 굽고, 튀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포만감도 높아 세대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된장찌개에 으깬 감자를 넣거나 간장조림으로 졸여 먹는 감자 반찬은 단순하지만 어릴 적 기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려는 감자 요리가 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겹고 익숙한 감자가 한 가지 조리 습관 때문에 우리 건강에 조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된 감자를 식힌 뒤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남은 감자를 랩이나 은박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 녹말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 번 식은 감자는 시간이 지나며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전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의 오븐처럼 불균일한 가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감자 속 환경이 세균 번식에 적합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산소가 적고 전분이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자를 익히고 은박지로 감싼 채 천천히 식히면 딱 이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감자를 다시 드면 세균이 남긴 신경 독소가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색도 맛도 거의 없지만 구역질 어지럼증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이겨냈을 작은 세균이나 독소도 고령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과 뇌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 뇌축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말해 장 속에서 생긴 염증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은 감자 요리를 데워 먹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 몸 전체에 저도 모르게 염증을 만들고 피로감과 뇌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남시에 사는 76세 정명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식사는 늘 소량씩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감자조림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수요일 점심 반찬으로 다시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몇 년간 반복된다면 몸속에는 소리 없이 누적된 독소가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감자는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리와 보관의 지혜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가능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감자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은 감자는 은박지나 랩에 싸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세요. 셋째, 다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낮은 온도의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해 골고루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관한 지 이틀 이상 지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감자는 여전히 든든하고 건강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요. 그 시작은 평범해 보이는 감자 한 접시에서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든 간단한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계란만큼 다용도에 영양까지 고루 갖춘 식품도 드뭅니다. 삶아 먹고 지단으로 부쳐내고 찜으로 부드럽게 익혀서 밥 위에 얹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계란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믿고 즐겨 드시는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근육 유지에 좋은 고급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리된 계란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 그것도 전자레인지나 고온에서 급히 가열하는 방식은 건강에 작은 염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란을 익힐 때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재배열되며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요리의 기본이자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익힌 계란을 다시 뜨겁게 드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더 손상되어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황화합물의 분해입니다. 계란에는 원래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드면 이 성분이 변질되며 특유의 고무 같은 질감과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콜레스테롤 산화입니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산화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학 학술지들에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뇌가 염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박순옥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삶은 계란을 한 판 가득 삶아둡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간식처럼 드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죠. 수요일쯤 되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드시는데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란은 이미 두세 번 온도 변화와 산소 노출을 거치며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면 몸속 염증 반응은 조용히 누적되어 피로감 소화, 불량 집중력 저하, 심지어 혈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갓 삶은 계란을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삶아둘 필요가 있다면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워야 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더 안전하며 여러 번 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 후 2-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란은 잘만 조리하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편안하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지 조금만 더 섬세한 조리와 보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몸속 염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계란 드기가 건강을 조금씩 침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더 맑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란 하나도 더 따뜻한 배려로 다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닭고기 이야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재료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며, 특히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닭고기를 한꺼번에 넉넉하게 조리해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며칠에 걸쳐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곤 합니다. 보기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경제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만, 이 편리한 습관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닭고기를 조리할 때 열을 통해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익힌 닭고기를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들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고열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재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며 단단하고 딱딱한 상태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어렵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화 효소가 충분하고 위산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위의 산도는 낮아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며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조리 습관 하나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 무기력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반복적으로 고온에서 재가열할 경우 체내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전신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지만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뇌의 퇴행성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몸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활력을 소모시키고 생각을 무디게 하며 기분마저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기억력 저하, 관절통, 만성 피로감 등이 바로 이 만성 염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일요일 저녁 닭가슴살을 오븐에 구워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둡니다. 화요일 점심 밥을 차리며 전자레인지에 닭고기를 데워 드십니다. 살짝 질긴 식감, 예전보다 덜한 맛,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며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리된 닭고기 속 단백질은 두 번째 고온 처리를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손상되어 몸에 더는 유익하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불러오고 점점 더 체력 회복이 더뎌지고 면역력과 사고력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고기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닭고기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요리와 보관 방법만 잘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를 들 때는
가능한 한 약한 불로 천천히 드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전자레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남은 닭고기를 차가운 요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잘게 찢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하면 제가열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조리해서 다시 데워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덜 지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나이 들어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닭고기 자체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조리 후의 처리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음식을 드는 그 짧은 순간조차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있는 식재료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탁월한 영양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은 물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은 물론 감염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기버섯, 느타리버섯 등 한국 식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국이나 찜, 볶음 전골 요리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도 조리 후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버섯은 일반 채소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단백질과 섬세한 효소, 그리고 산화에 민감한 지방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인데 처음 조리될 때는 이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분해되며 풍미와 영양을 잘 끌어냅니다. 그러나 재가열, 특히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과 같은 고온에서 다시 가열할 경우 이들 성분이 불안정하게 변형되며 영양 손실은 물론 소화에 방해가 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버섯은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리게 움직이며 묵직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어 효소 분비와 장 운동이 둔해진 노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30대에는 이런 변화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가열된 버섯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에 습기가 찬 채로 방치하거나 여러 번 드는 과정을 거치면 버섯 속 단백질과 지방은 산화되기 쉽고, 이때 발생한 산화 부산물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거나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만성 질환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 건강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항산화 방어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음식 성분은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영순 어르신은 평소 버섯 요리를 좋아해 자주 리조또나 버섯 된장국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 드시기 위해 남은 요리를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식탁에 올리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섯이 예전처럼 탱글한 느낌이 없고 질기거나 축축해졌으며 약간 냄새도 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식감이나 맛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산화된 상태일 수 있으며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장내 염증이나 면역 저하,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갓 조리된 버섯은 풍부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하지만 재가열된 버섯은 흐물거리거나 물컹하고 때로는 미묘하게 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입맛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양가의 손실과 더불어 노화된 위장과 면역계에 무거운 부담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복부 팽만가스 변비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재가열된 버섯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버섯 요리는 한 끼 분량만 조리하여 바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다시 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요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버섯을 잘게 썰어 상추나 깨집 오이 등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재가열 없이도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은 몸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식감이 달라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인식이 노화와 건강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조리, 조금 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단 한 번 덜 드는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훨씬 깊은 평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하던 음식 재가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생각보다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금치를 다시 들 때 생기는 위험성 감자에 숨어있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 달걀이나 닭고기를 무심코 데웠을 때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건강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